계집년이 별을 달면 뭐해? 어차피 군대가 뭔지도 모르는 낙하산일 텐데. 탁한 공기 속에 비릿한 알코올 냄새가 진동했다. 강원도 인제군 서하면 험준한 산맥에 둘러싸인 12보병사단 예하 연대의 보급창고 뒤편 컨테이너. 그곳은 군대라기보다는 시정잡배들의 아지트에 가까웠다. 낡은 철제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족발 뼈와 뚜껑 열린 소주병들이 어지럽게 굴러다니고 있었다. 그 중심에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다리를 꼬고 앉은 남자가 있었다. 이 부대의 실질적인 주인이라 불리는 행정보급관 강대철 원사였다. 원사님, 그래도 이번에 오는 연대장이 707 특임단 출신이라던데요. 소문이 아주 흉흉합니다. 별명이 피도 눈물도 없는 마녀라나 뭐라나. 맞은편에 앉아 족발 껍데기를 씹던 김 상사가 눈치를 보며 말했다. 하지만 강대철은 콧방귀를 뀌며 소주잔을 입에 털어넣었다. 야, 김 상사. 너 짬밥을 똥구멍으로 먹었냐? 707이고 나발이고 여기는 인제야. 멧돼지도 길 잃어서 얼어 죽는 곳이라고. 특수부대에서 폼이나 잡던 년이 이 흙구덩이 행정을 알기나 하겠어? 와서 서류 뭉치 몇 번 보면 머리 아파서 질질 짤 거다. 강대철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부대에 뿌리 박은 고목이었다. 연대장들은 1년이나 2년이면 바뀌는 손님일 뿐이었지만 그는 이곳의 주인이었다. 보급품이 들어오면 가장 좋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되었고 병사들의 휴가는 그의 기분에 따라 결정되었다. 역대 연대장들조차 그에게 밉보이면 부대 운영이 마비되니 그를 어르신 모시듯 대우해왔다. 그렇지 말입니다. 원사님 없으면 우리 연대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취임식 시간 다 되어가는데 안 가보셔도 됩니까? 옆에서 아부하듯 술을 따르던 박 중사가 물었다. 강대철은 낄낄거리며 담배를 입에 물었다. 취임식은 무슨 얼어 죽을. 야, 내가 안 가면 그게 취임식이냐? 애들 장난이지. 내가 배가 좀 아파서 의무대에 누워 있었다고 해. 감히 신고식도 없이 들어온 년한테 고개 숙일 필요 없어. 초장의 길을 팍 꺾어놔야지. 그때였다. 컨테이너 밖에서 차가운 산바람 소리와 함께 묵직한 군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일반 병사의 가벼운 발걸음이 아니었다. 규칙적이고 절도 있으며 소름 끼치도록 차분한 소리. 쾅! 잠겨있던 컨테이너 철문이 굉음과 함께 뜯겨나갈 듯 열렸다. 들이닥친 찬바람에 담배 연기가 순식간에 흩어졌다. 어떤 새끼가 문을. 강대철이 인상을 구기며 욕설을 내뱉으려다 입을 다물었다. 문 앞에는 정복 차림의 여자가 서 있었다. 칼처럼 다림질된 제복, 어깨 위에서 번쩍이는 대령 계급장, 그리고 무엇보다 보는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 서늘한 눈동자. 신임 연대장 박선주 대령이었다. 그녀의 뒤로는 숨을 헐떡이며 쫓아온 당직 사관과 위병소 병사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다. 연대장님, 그게 이곳은. 당직 사관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변명하려 했지만 박선주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술판이 벌어진 테이블과 그 상석에 앉아있는 강대철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박선주가 천천히 컨테이너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또각또각. 군화 소리가 좁은 공간을 울릴 때마다 김 상사와 박 중사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본능적인 공포였다. 하지만 강대철은 달랐다. 그는 짐짓 여유로운 척 엉덩이를 의자에 붙인 채 느릿하게 담배를 비벼 껐다. 아이고, 연대장님 아니십니까?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잠시 쉬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행차하시고. 강대철의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그는 일어날 생각조차 없어 보였다. 이것은 명백한 도발이었다. 내가 계급이 높아도 이곳의 질서는 내가 정한다는 무언의 시위. 박선주는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 놓인 소주병을 집어들었다.
투명한 액체가 찰랑거렸다. 몸이 안 좋은 환자가 소주로 소독을 하나 보지. 낮지만 뚜렷한 목소리였다. 아, 이거야 뭐 민간요법이랄까. 군 생활 오래 하다 보면 다 요령이 생기는 법입니다. 연대장님처럼 윗동네에서 얌전히 훈련만 받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야전은 원래 이런 융통성이 필요한 겁니다. 강대철이 뻔뻔하게 대꾸하며 씩 웃었다. 그는 박선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솔직히 말해서 여자가 뭘 알겠습니까? 이 거친 사내놈들 다루는 건 말이죠. 교과서랑 다릅니다. 제가 잘 보필해 드릴 테니 연대장님은 그냥 집무실에서 따뜻한 차나 드시면서 결제 도장이나 찍으시지요. 순간 컨테이너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김 상사와 박 중사는 숨조차 쉬지 못하고 박선주의 눈치를 살폈다. 이것은 명백한 하극상이었다. 박선주의 인매가 살짝 비틀렸다. 그것은 웃음이었지만 보는 사람에게 섬뜩함을 주는 종류의 웃음이었다. 융통성이라. 박선주가 손에 쥐고 있던 소주병을 거꾸로 들었다. 콸콸콸. 역한 알코올이 강대철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으악. 이게 무슨 짓이야. 강대철이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튀어올랐다. 그의 정수리부터 얼굴, 군복까지 소주 범벅이 되었다. 몸이 안 좋다길래 내가 직접 소독을 좀 해줬는데. 불만인가? 박선주가 빈 소주병을 테이블 위에 쾅 내려놓았다. 얇은 유리병에 금이 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강대철의 얼굴이 수치심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감히 나한테, 이 부대의 왕인 나한테 이런 짓을 해? 이보세요, 대령님. 아무리 상관이라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부대에서 30년을 굴렀어. 내가 기저귀 차고 있을 때부터 나는 총 들고 산 탔다고. 강대철이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반말과 존댓말이 섞인 막말이 쏟아져 나왔다. 박선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위협적인 속도로 강대철에게 다가갔다. 강대철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박선주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그가 30년 군 생활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살기였다. 그것은 단순히 계급에서 오는 권위가 아니었다. 수많은 실전과 사선을 넘나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맹수의 냄새였다. 원사 강대철. 박선주가 나직하게 그의 이름을 불렀다. 내가 30년 동안 뭘 했는지는 관심 없어. 하지만 앞으로 내가 할 일은 정확히 알아. 그녀는 강대철의 멱살을 잡지는 않았지만 시선만으로 그를 벽에 못 박아버렸다. 내 부대에서 썩은 내를 풍기는 건 용납 못해. 오늘부터 기대해라. 그 30년 짬밥이 목구멍으로 넘어올 때까지 굴려줄 테니까. 박선주가 뒤를 돌아 얼어붙어 있는 김 상사와 박 중사를 쳐다보았다. 너희 둘. 지금 당장 연병장으로 집합해. 1분 늦을 때마다 군장 무게 10kg씩 추가다. 실시. 추 충성. 두 부사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튀어나갔다. 박선주는 마지막으로 소주에 젖은 생쥐꼴이 된 강대철을 싸늘하게 내려다본 뒤 몸을 돌려 컨테이너를 빠져나갔다. 강대철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얼굴에 묻은 술을 닦아냈다. 도끼 어린 눈빛이 박선주의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이거지. 어린 년이 감히 호랑이 굴에 들어와서 이빨을 드러내. 내가 내 옷 벗겨서 내보낸다. 두고 봐라. 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김 사장. 나야. 이번에 들어온 부식비 건 말인데 그래, 작업 좀 쳐야겠다. 아주 독한 년이 들어왔거든. 아예 밟아버려야겠어. 강대철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12보병사단 예하 연대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다.
밤새 병사들 사이에서는 어제 있었던 일명 소주 샤워 사건이 전설처럼 퍼져나갔다. 30년 넘게 이 부대 위에서 군림하던 강대철 원사가 신임 연대장에게 망신을 당했다는 소식은 병사들에게 일종의 카타르시스이자 불안감이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질까 두려운 것이다. 박선주 대령은 새벽 5시 기상 나팔이 울리기도 전에 집무실에 나와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인계받은 서류 뭉치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보고 있는 것은 서류가 아니었다. 창문 밖 희뿌옇게 밝아오는 연병장 구석의 취사장이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왠지 모르게 빈약해 보였다. 당직 사관. 박선주가 인터폰을 눌렀다. 네. 연대장님. 당직 사관 대위 이명훈입니다. 오늘 아침 메뉴가 뭐지? 네. 저 잠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메뉴는 소고기 미역국에 제육볶음 그리고 조미김입니다. 박선주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피식 웃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식단이었다. 그녀는 정모를 눌러쓰고 지휘봉을 챙겨 집무실을 나섰다. 목적지는 취사장이었다. 취사장에 들어서자 훅 끼쳐오는 열기와 음식 냄새가 진동했다. 하지만 박선주의 미간은 이내 찌푸려졌다. 고소해야 할 고기 냄새 대신 비릿한 기름 쩐내와 맹물 냄새가 코를 찔렀기 때문이다. 충성. 연대장님. 놀란 취사병들이 국자를 든 채 경례를 했다. 박선주는 손을 휘저어 그들을 쉬게 하고는 커다란 국솥 앞으로 다가갔다. 소고기 미역국이라고 적혀있던 솥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정체불명의 국이 끓고 있었다. 미역은 거의 보이지 않고 둥둥 떠다니는 것은 소고기가 아니라 허여멀건 비계 덩어리뿐이었다. 국물 색깔은 맑은 간장 국물이라기보다 흙탕물에 가까웠다. 이게 소고기 미역국인가? 박선주의 질문에 취사반장인 중사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다가왔다. 그게 보급이 조금 늦어져서 고기 양이 부족했습니다. 대신 국물을 좀 많이 잡아서. 부족해? 서류상으로는 어제 어급 양지머리가 들어왔다고 되어 있던데. 박선주가 옆에 있던 제육볶음 솥을 열었다. 상황은 비슷했다. 고기는 거의 없고 양파와 양배추만 붉은 양념에 버무려져 있었다. 이건 제육볶음이 아니라 야채볶음이었다. 병사들이 훈련 뛰고 와서 이걸 먹고 버틴다고. 강원도 인제 바닥 칼바람을 맞으면서 박선주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취사반장은 입술만 달달 떨 뿐 대답하지 못했다. 박선주는 알고 있었다. 이 취사반장이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단지 하수인일 뿐이었다. 같은 시각 부대 후문 밖 외진 곳에 위치한 산골 식당. 간판은 식당이지만 사실상 군부대 뒷거래의 온상인 이곳 방 안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아이고 강원사님. 이번 고기 아주 상태가 좋아요. 마블링이 예술이던데? 식당 주인인 김 사장이 불판 위에 고기를 올리며 너스레를 떨었다. 치익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 고기는 조금 전 박선주가 취사장에서 찾지 못했던 바로 그 어급 양지머리와 삼겹살이었다. 강대철은 젓가락으로 잘 익은 고기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으며 눈을 감고 음미했다. 그럼 내가 누구야? 애들 먹일 거 조금 빼돌리는 건 일도 아니지. 어차피 걔들은 양념 맛으로 먹는 거지고기 맛을 알겠어. 김 사장 대신 입금은 확실하게 해줘야 해. 이번에 내가 아주 기분 잡치는 일이 있었거든. 강대철의 얼굴이 어제 일을 떠올리며 일그러졌다. 그 새로 온 여자 연대장 말입니까? 소문 들었습니다. 아주 독종이라면서요? 독종은 무슨? 그냥 객기 부리는 거지. 내가 밟아줄 거야. 아주 철저하게. 근데 김 사장, 고기만 가져가기엔 좀 아쉽지 않나? 날도 추워지는데. 강대철이 은밀한 눈빛을 보냈다.
김 사장은 척하면 척이라는 듯 비굴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등산객들이나 낚시꾼들이 핫팩을 많이 찾는데 물건 구하기가 영 힘들어서요. 군용 핫팩이 화력도 좋고 오래가서 인기 좋은 거 아시잖습니까? 박스당 5만 원씩 쳐줘. 내가 창고에 있는 거 싹 긁어다 줄 테니까. 어차피 창고 정리하면서 유통기한 지난 거라고 폐기 처리하면 그만이야. 강대철은 소주잔을 비우며 킬킬거렸다. 병사들이 한겨울 경계 근무를 서며 얼어 터진 손을 녹여야 할 핫팩이 그의 술값과 유흥비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역시 강원사님. 이 동네에서 원사님 모르면 간첩이죠. 근데 그 여자 연대장이 눈치채면 어쩌죠? 걱정 마. 여자가 꼼꼼한 척해도 굵직한 건 몰라. 그리고 부사관들이 다 내 편인데 누가 고자질을 하겠어? 내가 눈만 끔뻑하면 알아서 기는데. 그녀는 그냥 허수아비야. 강대철은 자신의 권력을 맹신하고 있었다. 그는 이 부대라는 작은 왕국의 왕이었고 박선주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이방인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모르고 있었다. 지금 그 이방인이 식당 장부와 통화 기록을 낱낱이 파헤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병사들로 가득 찼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와 씨,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오늘 고기 반찬이라며. 양배추밖에 없어. 국은 또 왜 이래? 똥물이냐? 병사들은 투덜거리면서도 배가 고파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고 박선주가 들어왔다. 식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계속 식사해라. 박선주는 간부 식당으로 가지 않고 병사들이 배식받는 줄 맨 뒤에 섰다. 취사병이 놀라서 쩔쩔맸지만 그녀는 직접 식판을 들고 병사들과 똑같은 양의 밥과 국 그리고 형편없는 반찬을 받았다. 그녀는 병사들 틈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일병이 놀라서 밥을 먹다 말고 사례가 들려 캑캑거렸다. 물 마셔. 박선주가 자신의 물컵을 건넸다. 그리고 말없이 숟가락을 들어 국을 한술 떴다. 혀끝에 닿는 밍밍하고 비릿한 맛.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강대철. 내 놈이 씹어먹은 게 고기가 아니라 내 부하들의 피와 살이었구나. 박선주는 식판을 싹 비웠다. 잔반 하나 남기지 않았다. 그것은 다짐이었다. 이 쓰레기 같은 밥을 먹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는 처절한 다짐. 식사를 마친 박선주가 식당을 나설 때 저 멀리서 이쑤시개를 쑤시며 걸어오는 강대철과 마주쳤다. 그는 얼굴에 개기름이 흐르는 채로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식사하셨습니까, 연대장님? 간부 식당 메뉴는 좀 괜찮았나 모르겠네요. 강대철이 비꼬듯 물었다. 박선주는 그를 쏘아보며 나직하게 말했다. 아주 인상적인 맛이더군. 강원사, 자네는 밥맛이 아주 좋았나 봐. 얼굴에 기름이 좔좔 흐르는 걸 보니. 아예. 저는 뭐 워낙 아무거나 잘 먹어서요. 그래? 그럼 앞으로 기대해도 좋겠네. 내가 자네 식단을 특별히 관리해 줄 생각이거든. 아주 담백하고 기름기 쫙 빠진 걸로. 박선주는 강대철의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다. 강대철은 기분이 나쁜 듯 인상을 찌푸리며 퇴하고 침을 뱉었다. 재수 없는 년. 관리? 웃기고 있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박선주의 주머니 속에 소형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미 그녀의 머릿속에는 강대철을 사냥하기 위한 거미줄이 촘촘하게 짜여지고 있다는 것을. 인제의 겨울은 빠르고 가혹하게 찾아왔다. 10월이 넘어가자마자 산 공기는 칼날처럼 변했다. 밤이 되면 영하로 떨어지는 기온 탓에 초소 근무를 서는 병사들의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갔다. 하지만 보급 창고는 텅 비어 있었다. 병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방한 장비와 핫팩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연대장실. 박선주는 창밖에 눈발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연대장님, 삼중대장 김대위가 보고드립니다.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삼중대 소대장인 최민우 소위였다. 그는 임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임 소대장으로 얼굴에는 앳된 티가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절실했다. 무슨 일인가, 최 소위. 보고는 중대장을 통해서 하라고 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하지만 너무 급한 사안이라 직접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제발 저희 소대원들 좀 살려주십시오. 최 소위가 고개를 숙이며 외쳤다. 박선주는 의자를 돌려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살려달라니? 어제 야간 매복 작전 중에 소대원 2명이 동상 초기 증상을 보였습니다. 보급받은 핫팩은 불량품인지 흔들어도 열이 안 나고 방안 장갑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행정반에 가서 보급품을 달라고 사정해도 물량이 없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그런데 최 소위가 입술을 깨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런데 간부 숙소 쪽 쓰레기장에서는 다 쓴 핫팩 껍질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병사들은 얼어 죽어가는데 누군가는 핫팩을 펑펑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연대장님, 제발 확인 좀 해주십시오. 박선주의 눈이 매섭게 빛났다. 올 것이 왔다. 알겠다. 내가 확인하지. 돌아가봐. 감사합니다. 최 소위가 나가자마자 박선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전투복 상의 단추를 채우고 허리춤에 권총 벨트를 찼다. 실탄은 없었지만 그 무게감이 주는 의미는 남달랐다. 그녀는 곧장 행정반으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보급 창고 관리관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곳에서 목격한 장면은 그녀의 피를 거꾸로 솟게 만들었다. 보급 창고 앞. 최 소위가 다시 그곳에 있었다. 아마 연대장에게 보고하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다시 사정하러 온 모양이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강대철 원사가 짝다리를 짚고 서 있었다. 강 원사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또 매복 나가야 하는데 애들 손이 다 트고 난리 났습니다. 박스 1개만이라도 주십시오. 최 소위가 거의 울다시피 사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대철은 이쑤시개로 이 사이를 쑤시며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최 소위. 말귀를 못 알아듣네. 없다고. 없다니까? 상부에서 보급이 안 내려오는 걸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내가 뭐 핫팩을 놔? 거짓말 마십시오. 어제 식당 트럭에 박스 싣는 거 본 병사가 있습니다. 최 소위가 욱해서 소리쳤다. 그 순간 강대철의 표정이 싹 바뀌었다. 능글맞던 미소는 사라지고 흉포한 야수 같은 표정이 드러났다. 이 새끼가 지금 뭐라고 했어? 강대철이 최 소위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쿡쿡 찔렀다. 야, 최민우. 너 소위 달았다고 눈에 뵈는 게 없냐? 내가 내 아버지 군번이야. 내가 젖병 빨 때 나는 여기서 굴을 대로 굴렀어. 어디서 감히 새파란 소위 나부랭이가 원사한테 눈을 부라려. 이건 계급 문제가 아니라 강대철이 최 소위의 정강이를 군화발로 걷어찼다. 최 소위가 비틀거리며 주저앉았다.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놀라 쳐다봤지만 강대철의 눈빛에 겁을 먹고 고개를 돌렸다. 야, 너네 소대 애들이 얼어 죽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야. 군인이 정신력으로 버텨야지 어디서 핫팩 타령이야? 요즘 애새끼들은 이래서 안 된다니까. 빠져가지고. 강대철은 넘어진 최 소위의 머리를 툭툭 치며 모욕을 주었다.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알짱거리면 그땐 군복 벗길 줄 알아라. 소대장 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행정보급관한테 대들어? 강대철이 바닥에 침을 뱉고 돌아서려는 순간이었다. 거기서 공기를 찢는 듯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대철이 움찔하며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박선주 대령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분노를 넘어선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연대장님. 여기는 또 웬일이십니까? 제가 교육 좀 시키고 있었습니다. 요즘 초임 장교들이 워낙 개념이 없어서. 강대철이 황급히 표정을 바꾸며 변명하려 했다. 하지만 박선주는 그 말을 무시하고 뚜벅뚜벅 걸어와 넘어진 최소위를 일으켜 세웠다. 다친 데 없나? 꽤 괜찮습니다. 연대장님. 최소위는 흑투성이가 된 군복을 털며 고개를 숙였다. 박선주는 최소위의 어깨를 한번 두드려준 뒤 천천히 강대철 쪽으로 몸을 돌렸다. 아버지 군번. 박선주가 기가 막힌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강대철. 내가 말하는 아버지의 역할이 자식들 밥그릇 뺏어 먹고 추위에 떨게 만들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건가? 아니, 그게 아니라 군 기강을 잡으려고. 기강? 내가 말하는 기강은 도둑질을 정당화하는 수단인가 보지. 박선주가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강대철은 본능적으로 위축되었다. 하지만 주변에 부하들도 있고 보는 눈이 많다는 생각에 억지로 어깨를 폈다.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제가 도둑질이라니요. 증거 있습니까? 증거. 박선주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조금 전 강대철이 최소위를 폭행하고 모욕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박스당 5만 원씩 쳐줘. 내가 창고에 있는 거 싹 긁어다 줄 테니까. 어제 식당에서 김 사장과 나눴던 대화였다. 강대철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이건 함정입니다. 조작된 겁니다. 조작? 헌병대 수사관들이 와서 포렌식 해보면 알겠지. 그리고 산골 식당 김 사장이 이미 진술서를 쓰고 있다는 소식은 못 들었나 보군. 사실 김 사장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박선주의 블러핑이었다. 하지만 제발 저린 강대철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이 인연이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고 했다. 이성을 잃은 강대철이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30년 동안 이 부대에서 쌓아온 자신의 왕국이 무너진다는 공포와 자신보다 어린 여자에게 당했다는 수치심에 눈이 뒤집혔다. 너 죽고나 죽자. 강대철이 박선주를 향해 달려들었다. 덩치 큰 남자의 체중이 실린 무식한 돌진이었다. 주변 병사들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박선주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덤벼라. 그래야 내가 널 합법적으로 묵사발을 만들 수 있으니까. 박선주의 눈동자가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번뜩였다. 이 건방진 년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강대철의 눈이 핏발로 붉게 물들었다. 이성 따위는 이미 안중에도 없었다. 그는 30년 군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모욕감에 온몸을 떨었다. 자신의 왕국인 이 부대에서 그것도 새파랗게 어린 여자에게 훈계를 듣고 범죄자 취급을 당하다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그의 뇌관을 터뜨렸다. 강대철이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박선주를 향해 돌진했다. 100kg이 넘는 거구가 실린 무식한 몸통 박치기였다. 그 기세가 얼마나 흉흉한지 주변에 서 있던 병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위험해. 최소위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아무리 연대장이라도 저런 곰 같은 덩치와 정면으로 부딪히면 뼈도 못 추릴 것이 뻔했다. 하지만 박선주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달려오는 멧돼지를 바라보는 사냥꾼처럼 차갑고 침착했다. 강대철의 거친 숨소리가 코앞까지 닥친 그 짧은 찰나 박선주의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다. 오른발에 체중 8알. 시선은 내 어깨. 단순해. 강대철의 주먹이 그녀의 얼굴을 강타하기 직전 박선주의 상체가 유령처럼 흐릿해졌다. 휙.
강대철의 주먹은 허공을 갈랐다. 타격점이 사라지자 강대철의 거대한 몸이 관성을 이기지 못하고 앞으로 쏠렸다. 그 순간을 박선주는 놓치지 않았다. 어딜? 짧고 서늘한 한마디와 함께 박선주의 오른손이 뱀처럼 뻗어나갔다. 그녀는 강대철의 뻗은 팔목을 낚아채는 동시에 왼발을 그의 발목 뒤에 걸었다. 그리고 물 흐르듯 회전력을 이용해 그를 잡아당겼다. 아이키도의 흘리기 기술과 유도의 빗당겨치기가 절묘하게 섞인 동작이었다. 쾅! 지진이 난 듯한 굉음과 함께 흙먼지가 피어올랐다. 거구의 강대철이 공중에서 반바퀴를 돌아 등판으로 바닥에 처박힌 것이다. 폐 속의 공기가 강제로 빠져나가며 강대철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나왔다. 원사님.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던 보급 수송부의 덩치 큰 간부들이 경악하며 달려왔다. 평소 강대철의 오른팔 왼팔 노릇을 하며 콩고물을 받아먹던 최중사와 박중사 그리고 하사 2명이었다. 그들은 연대장이 자신들의 형님을 패대기친 장면을 보고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최중사가 씩씩거리며 소매를 걷어붙였다. 이봐요, 연대장님. 아무리 상관이라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연로하신 원사님을 이렇게 패대기 쳐도 되는 겁니까? 이거 폭행죄로 고소감입니다. 그는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며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려 했다. 남자 넷이 둘러싸면 여자가 겁을 먹을 것이라 계산한 것이다. 박선주는 바닥에 뒹구는 강대철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어 최중사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천천히 정모를 벗어 옆에 서 있던 최소위에게 건넸다.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다. 폭행? 아니, 이건 진압이다. 하극상을 일으킨 범죄자에 대한 정당한 무력 행사지. 말이 안 통하네, 진짜. 야, 원사님 일으켜 세워. 그리고 연대장님 좀 진정하시게 붙잡아. 최중사가 턱짓으로 신호를 보내자 덩치 큰 하사 2명이 박선주의 양팔을 잡으러 다가왔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연대장님. 다치기 싫으면 가만히 계십시오. 하사 1명이 박선주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는 순간이었다. 우두둑. 섬뜩한 파열음이 울렸다. 아! 하사의 비명이 연병장을 찢어놓을 듯 울려 퍼졌다. 박선주가 그의 손가락을 역방향으로 꺾어버린 것이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는 하사의 명치를 무릎으로 올려찼다. 퍽 소리와 함께 하사가 거품을 물며 꼬꾸라졌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남은 3명의 간부가 멈칫했다. 뭐야? 덤벼. 봐주지 않을 테니까. 박선주는 전투 자세를 취했다. 화려한 폼이 아니었다. 간결하고 빈틈이 없으며 오직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707 특수임무단의 실전 격투 자세 크라브 마가 스탠스였다. 이 미친년이. 최중사가 이판사판이라는 듯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그는 힘께나 쓴다고 자부하는 씨름 선수 출신이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박선주의 옷깃조차 스치지 못했다. 박선주는 상체를 숙여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주먹이 최중사의 턱 끝에 정확히 꽂혔다. 뇌가 흔들리는 충격에 최중사의 눈이 풀렸다. 이어지는 박선주의 로우킥이 그의 허벅지 근육을 파열시킬 듯 강타했다. 거목이 쓰러지듯 최중사가 무릎을 꿇었다. 다음. 박선주의 시선이 남은 박중사를 향했다. 박중사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눈앞의 여자는 인간이 아니었다. 살인 기계였다. 그때 바닥에서 정신을 차린 강대철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번뜩이는 잭나이프였다. 평소 창고에서 박스를 뜯을 때 쓰던 공업용 칼날이 햇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다. 죽여버릴 거야. 다 죽여버릴 거라고. 이성을 잃은 강대철이 칼을 휘두르며 박선주의 등 뒤로 달려들었다. 연대장님, 뒤쪽.
병사들이 비명을 질렀다. 칼날이 박선주의 목덜미를 향해 날아들었다. 하지만 박선주에게는 뒤에도 눈이 달린 것 같았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몸을 비틀어 칼을 쥔 강대철의 손목을 양손으로 움켜쥐었다. 칼이라니. 갈 때까지 갔구나, 강대철. 박선주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분했다. 그녀는 강대철의 손목을 비틀어 칼을 떨어뜨리게 한 뒤 그대로 팔을 꺾어 업어치기를 시도했다. 이번에는 봐주는 것이 없었다. 쾅! 강대철의 몸이 공중에서 큰 원을 그리며 바닥에 내리꽂혔다. 아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충격이었다. 강대철은 숨도 쉬지 못한 채 눈만 까뒤집고 경련을 일으켰다. 박선주는 쓰러진 강대철의 가슴을 군화발로 짓밟았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바닥에는 이 부대의 실세라 불리던 간부 5명이 널브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압도적인 무력이었다. 침묵만이 감돌았다. 구경하던 병사들도 달려온 헌병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전설로만 듣던 707의 위력을 눈앞에서 목격한 공포와 경외심이 뒤섞인 침묵이었다. 박선주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차갑게 명령했다. 헌병대장, 뭐하고 있나? 특수 폭행 및 살인 미수 현행범들이다. 전원 수갑 채워. 네, 알겠습니다. 전원 체포해. 헌병들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우르르 달려들었다. 강대철은 개처럼 끌려가면서도 박선주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가만 안 둬.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면 너네 다 죽어. 하지만 박선주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강대철이 떨어뜨린 열쇠 꾸러미를 향해 있었다. 내 뒤에 누가 있든 상관없어. 이제부터 그 뒷배들까지 모조리 파헤쳐 줄 테니까. 박선주가 열쇠를 집어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열쇠가 아니었다. 썩어 문드러진 이 부대의 환부를 도려낼 수술 도구였다. 강대철과 그 일당들이 헌병차에 실려 사라진 뒤 연대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 같았다. 박선주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다. 쇳불도 단김에 빼라고 했듯 강대철이 구속된 지금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었다. 최소위 그리고 정보과장. 따라와. 박선주는 강대철에게서 압수한 열쇠 꾸러미를 짤랑거리며 앞장섰다. 목적지는 보급 창고 뒤편 덤불로 가려져 있던 녹슨 컨테이너였다. 대장에는 폐기물 보관소라고 적혀 있어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던 곳이었다. 연대장님, 이곳은 그냥 쓰레기장 아닙니까? 강 원사가 평소에 쥐새끼 나온다고 얼씬도 못하게 했던 곳입니다. 정보과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쥐새끼가 나오긴 하겠지. 아주 크고 탐욕스러운 쥐새끼가. 박선주는 컨테이너의 녹슨 자물쇠 구멍에 가장 크고 묵직한 열쇠를 꽂아 넣었다. 뻑뻑했지만 힘을 주어 돌리자 찰칵하고 잠금이 해제되는 소리가 났다. 끼익. 기름칠을 하지 않아 쇳소리를 내며 육중한 철문이 열렸다. 쿰쿰한 곰팡이 냄새가 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안에서는 건조하고 서늘한 공기가 뿜어져 나왔다. 박선주가 벽을 더듬어 스위치를 올렸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켜지는 순간 뒤따라 들어온 최소위와 정보과장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이게 다 뭡니까? 그곳은 쓰레기장이 아니었다. 마치 대형마트의 창고를 옮겨놓은 듯한 물류센터였다. 왼쪽 벽면에는 육군 보급용이라는 마크가 선명하게 찍힌 방한용 핫팩 박스가 천장까지 닿을 듯 쌓여 있었다. 대략 세어봐도 수백 박스는 좋게 되어 보였다. 병사들이 춥다고 애원할 때 보급이 안 나온다고 거짓말을 했던 그 물건들이었다. 오른쪽 선반에는 시중에서도 구하기 힘든 최고급 양주와 와인,
그리고 한우 선물 세트가 가득 찬 업소용 냉장고가 돌아가고 있었다. 바닥에는 병사들의 특식으로 지급되어야 할 참치 캔과 햄 세트가 박스째로 뒹굴고 있었다. 세상에, 이게 다 얼마입니까? 최소희는 눈앞의 광경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자신의 소대원들이 구멍난 장갑을 끼고 동상에 걸려 고생할 때 강대철은 이곳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물자를 쌓아두고 있었던 것이다. 박선주는 천천히 창고 안을 걸었다. 그녀의 손이 쌓여있는 물건들을 훑었다. 분노가 차오르다 못해 서글픔마저 느껴졌다.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치는 병사들의 피와 땀을 겨우 이런 물건들과 맞바꾸어 먹었다는 사실이 역겨웠다. 정보과장. 카메라 가져와서 하나도 빠짐없이 체증해. 먼지 하나까지 다 찍어. 네. 알겠습니다. 정보과장이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들었다. 박선주는 창고 가장 안쪽에 있는 책상으로 다가갔다. 강대철이 장부를 정리하고 돈을 세던 자리인 듯 했다. 책상 위에는 재떨이와 계산기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서랍을 열었다. 잠겨 있었지만 강대철의 열쇠 꾸러미에 맞는 열쇠가 있었다. 서랍 안에는 낡은 대학 노트 한 권과 현금 다발이 들어있는 봉투가 있었다. 박선주는 노트를 펼쳤다. 10월 1일 산골 식당 핫팩 50박스 반출. 250만 원 입금 완료. 10월 3일 김 사장에게 양주 2병 선물. 다음번 회식비 퉁치기로 함. 9월 28일 사단 군수처장 접대비 200만 원 지출 부식비 횡령분. 9월 15일 대대장 생일 선물용 한우 세트 반출. 장부에는 날짜와 품목, 금액, 그리고 뇌물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까지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다. 강대철이 자신의 비리를 꼼꼼하게 기록해둔 것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공범들을 물고 늘어지기 위한 고험용이었을 것이다. 아주 꼼꼼하기도 하지. 제 무덤을 파는 줄도 모르고. 박선주는 장부를 덮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이 장부 하나면 연대뿐만 아니라 사단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었다. 강대철의 뒷배라던 사단 간부들의 이름도 줄줄이 엮여 있었다. 그때 창고 밖이 소란스러워졌다. 소문을 들은 다른 간부들이 몰려온 것이다. 그 중에는 강대철의 눈치를 보며 비리에 침묵하거나 동조했던 중사와 상사들도 있었다. 그들은 창고 안의 물건들과 박선주의 손에 들린 장부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박선주는 장부를 들어보이며 천천히 걸어나갔다. 다들 구경 왔나 보군. 잘 왔어. 이 안에 너희들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지 않나? 박선주의 서늘한 목소리에 간부들이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최소위, 이 장부에 적힌 날짜에 근무했던 당직 사관들과 보급계원들 명단 뽑아와. 한 놈도 빠짐없이 대조해서 횡령 방조제로 다 넘길 거니까. 연대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원사님이 시키는 대로 물건만 날랐을 뿐입니다. 한 중사가 울음을 터뜨리며 무릎을 꿇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상사도 덩달아 빌기 시작했다. 저도 협박당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비굴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강대철의 뒤에 숨어 호가호위하던 자들이었다. 박선주는 차갑게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몰랐다고? 창고에 이렇게 물건이 쌓여 있는데 몰랐다? 그건 무능한 거야. 알고도 모른 척했다면 공범이고. 어느 쪽이든 군복 입을 자격 없어. 박선주는 헌병대 수사관에게 장부를 넘겼다. 이 장부 원본, 복사해서 사본은 내가 갖는다. 원본 잃어버리면 당신도 옷 벗을 각오해. 수사관은 박선주의 기세에 눌려 식은땀을 흘리며 장부를 받아 챙겼다.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박선주는 창고를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잿빛 구름이 걷히고 파란 하늘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다. 이제 청소는 끝났군.
진짜 밥을 먹을 시간이야. 그녀는 취 사장 쪽을 바라보았다. 굴뚝에서는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연기는 병사들의 배를 채울 진짜 음식 냄새를 품게 될 것이었다. 그날 밤 12사단 연대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작전 비상이 아니었다. 보급 대축제라고 불릴 만한 즐거운 비상이었다. 박선주는 압수한 물품들을 즉시 병사들에게 풀라고 명령했다. 행정반과 내무반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와, 핫팩이다. 진짜 핫팩이야. 야, 이거 봐. 마트에서 파는 그 비싼 핫팩이야. 겁나 따뜻해. 병사들은 새로 지급된 핫팩을 흔들며 아이처럼 기뻐했다. 구멍난 장갑 대신 새카만 기모 장갑이 지급되었고 얇은 모포 대신 두툼한 새 담요가 침상에 깔렸다. 내무반의 온도가 2도는 올라간 것 같았다. 그리고 대망의 아침 식사 시간. 박선주는 새벽부터 취사장에 나와 있었다. 그녀는 팔을 걷어붙이고 직접 고기의 상태를 확인했다. 취사반장, 오늘 고기 양은 어떤가? 네. 연대장님. 강 원사가 숨겨놨던 냉동 창고에서 고기를 전부 꺼냈더니 1인당 300g은 충분히 돌아갑니다. 이런 일은 제군 생활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취사반장은 신이 나서 칼질을 했다. 도마 위에서 썰리는 고기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솥에서는 진한 소고 기뭇국 냄새가 진동했다. 기름 둥둥 뜬 맹물국이 아니라 고기가 반이고 국물이 반인 진짜 고깃국이었다. 아침 점호 시간. 연병장에 모인 2,000여 명의 장병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다. 하지만 동시에 긴장감도 감돌았다. 그들의 시선은 단상 위에 선 박선주 대령에게 쏠려 있었다. 박선주가 마이크 앞에 섰다.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서 그녀의 입김이 하얗게 흩어졌다. 연대 차렷. 그녀의 나직하지만 힘있는 구령에 병사들이 척 소리를 내며 부동자세를 취했다. 어제부로 우리 연대의 암적인 존재였던 강대철 원사와 그 추종자들을 전원 구속 수감했다. 스피커를 통해 울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비장했다. 그들은 너희가 먹어야 할 밥을 훔쳤고 너희가 입어야 할 옷을 팔아 자신들의 배를 불렸다. 지휘관으로서 그런 놈들이 내 부하들의 등을 처먹게 내버려 둔 것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한다. 미안하다. 박선주가 단상 위에서 허리를 깊이 숙였다. 연대장이 병사들 앞에서 고개를 숙여 사과하는 모습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병사들은 술렁거렸다. 누군가는 코끝이 찡해져 왔다. 박선주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다를 것이다. 너희의 권리는 내가 지킨다. 너희가 춥지 않게, 배고프지 않게,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 내 임무다.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다. 너희는 오직 적과 싸워 이기는 것만 생각해라. 너희 뒤에는 내가 있다. 내 부하를 건드리는 놈은 그게 외부의 적이든 내부의 적이든 내가 반드시 찢어 죽인다. 소름 돋는 선언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었다. 어제 강대철을 맨손으로 때려 눕히던 그녀의 모습을 본 병사들은 알고 있었다. 저 말은 진짜라는 것을. 이상. 해산 후 전원 식당으로 이동해 배 터지게 먹도록. 남기면 영창 보낸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병사들의 함성이 인제 골짜기를 뒤흔들었다. 그 함성에는 억지로 쥐어짜낸 목소리가 아닌 가슴 벅찬 환희가 담겨 있었다. 식당으로 이동한 병사들은 눈앞에 차려진 식판을 보고 또 한 번 놀랐다. 식판 위로 산처럼 쌓인 제육볶음, 국물보다 건더기가 더 많은 소고기 묵국, 그리고 윤기가 흐르는 쌀밥. 거기에 더해 테이블마다 귤박스와 음료수까지 놓여 있었다. 야, 이거 꿈 아니지? 진짜 먹어도 되는 거야? 와씨.
나 입대하고 고기 이렇게 많이 주는 거 처음 봐. 병사들은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었다. 입안 가득 퍼지는 고기의 육즙과 따뜻한 국물에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녹아내렸다. 맨 구석 자리에서 밥을 먹던 최소위는 숟가락을 든 채 눈물을 뚝뚝 흘렸다. 소대장님 왜 우십니까? 국이 맵습니까? 옆에 앉은 병장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최소위는 눈물을 훔치며 웃었다. 아니다 임마. 그냥 너무 맛있어서 그런다. 진짜 너무 맛있어서. 최소위는 밥알과 함께 울분을 삼켰다. 자신의 소대원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 그리고 이제는 진짜 지켜주는 지휘관이 생겼다는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박선주는 식당 입구에 서서 병사들이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쩝쩝거리는 소리, 웃고 떠드는 소리, 식판 부딪히는 소리가 그녀에게는 그 어떤 교향곡보다 아름답게 들렸다. 맛있나? 그녀가 지나가며 한 일병에게 물었다. 일병은 볼이 미어지도록 고기를 넣은 채 벌떡 일어났다. 충성. 네. 정말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서 먹어. 체한다. 박선주가 일병의 어깨를 툭 쳐주었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얼음 마녀라 불리던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스치는 순간이었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올랐다. 햇살이 식당 안을 비추며 병사들의 얼굴을 환하게 밝혔다. 12사단 3년대. 썩은 물은 빠졌고 이제 그 빈자리는 든든한 신뢰와 뜨거운 전우애로 채워질 것이다. 박선주 대령의 전설은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이다. 면회입니다. 차가운 철창문이 열리고 교도관의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울렸다. 육군 교도소 독방에 수감된 강대철은 퀭한 눈을 들어 올렸다. 며칠 만에 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 기름기가 흐르던 얼굴은 반쪽이 되었고 하얗게 샌 수염이 턱을 덮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죽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독이 바짝 오른 살무사의 눈빛이었다. 면회실 유리병 너머에는 양복을 입은 사내와 강대철의 아내가 앉아 있었다. 사내는 강대철이 평소 관리하던 법무법인 태산의 김 변호사였다. 변호사님, 상황은 어떻습니까? 강대철이 수화기를 들자마자 다급하게 물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원사님. 박선주 대령이 확보한 장부가 너무 치명적입니다. 뇌물수수, 횡령, 군수품 무단 반출. 이대로 가면 징역 10년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강대철이 쾅 하고 유리벽을 내리쳤다. 10년? 개소리하지 마. 내가 그동안 갖다 바친 돈이 얼마인데. 사단장, 군수처장 다 엮여 있어. 나 혼자 죽을 것 같아? 강대철은 씩씩거리며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은밀하게 속삭였다. 방법이 있어. 판을 뒤집어야 해. 박선주 그년이 날 잡으려고 불법을 저질렀다고 몰아가야 한다고. 불법이요? 그래. 강압수사, 폭행, 그리고 민간인 협박. 산골 식당 김 사장한테 연락해. 박선주가 식당에 찾아와서 칼 들고 협박해서 거짓 장부를 쓰게 했다고 진술하라고 해. 그리고 언론에 찔러. 여군 대령의 갑질, 무고한 부사관을 희생양으로 삼다. 이런 타이틀이면 기자들이 환장하고 달려들 거야. 강대철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여론전. 그것은 그가 가장 잘하는 싸움이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했다. 알겠습니다. 김 사장은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부 감찰 라인도 움직여 보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강대철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박선주, 내가 싸움을 걸었지? 군대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정치로 하는 거지.
내 옷 벗겨서 내 발닦개로 만들어주마. 사흘 뒤 12사단 연대장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서울에서 내려온 국방부 검찰단 소속 감찰관 3명이 박선주의 책상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죄인을 신문하는 저승사자 같았다. 박선주 대령. 귀관에 대한 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선임 감찰관인 중령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투서? 박선주는 서류를 쳐다보지도 않고 찻잔을 들었다. 강대철 원사 측에서 제기한 민원입니다. 귀관이 수사 권한도 없이 민간인인 식당 주인을 협박했고 부사관들에게 가혹 행위를 하여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내용입니다. 게다가 지역 언론사에서도 취재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감찰관은 박선주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이건 명백한 직권 남용입니다. 사실 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귀관의 직무를 정지합니다. 대기 발령 조치니까 관사에서 근신하고 계십시오. 박선주가 찻잔을 내려놓았다. 달그락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감찰관을 쏘아보았다. 범죄자의 말을 아주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군요. 뭐라고요? 지금 감찰관에게 반항하는 겁니까? 강대철이 빼돌린 핫팩 때문에 내 병사들이 동상에 걸렸습니다. 놈이 팔아먹은 고기 때문에 병사들이 맹물국을 먹었습니다. 그 증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종이 쪼가리 몇 장에 휘둘려서 지휘관의 발을 묶어. 당신들 제정신이야? 박선주의 일갈에 감찰관들이 흠칫했다. 하지만 선임 감찰관은 지지 않고 맞섰다. 말 조심해. 우린 절차대로 하는 거야. 민간인 증언이 나왔어. 김 사장이란 사람이 당신이 칼 들고 협박했다고 진술했단 말이야. 이걸 무시해? 박선주의 눈이 가늘어졌다. 김 사장. 강대철의 장무라비. 놈이 밖에서 입을 놀리고 있었다. 민간인 증언이라. 줬소. 박선주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정모를 벗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직무 정지 받아들이지. 대신 하나만 묻지. 그 김 사장이란 작자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다고 하던가? 그건 왜 묻습니까? 인천 쪽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더군요. 당신한테 협박당해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병원이라. 알았어. 박선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무실을 나섰다. 최소희가 복도에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다. 연대장님, 직무 정지라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걱정 마, 최소희. 휴가 좀 다녀올게. 휴가요? 지금 이 상황에요? 박선주는 최소희의 어깨를 두드리며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청소를 하려면 빗자루가 필요한데 군복을 입고는 빗질이 잘 안 되거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쥐새끼는 쥐덫에. 그게 내 방식이야. 그날 밤 박선주의 관사 주차장에서 지프차가 아닌 검은색 오토바이 한 대가 굉음을 내며 출발했다. 그녀는 군복 대신 검은색 가죽 재킷과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헬멧 쉴드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눈빛은 전장의 사신 그 자체였다. 목적지는 인천. 거짓말쟁이들의 혀를 뽑으러 가는 길이었다. 인천의 밤거리는 화려했다. 네온 사인이 번쩍이고 취객들이 비틀거리는 유흥가 뒷골목. 임페리얼 나이트라는 간판이 걸린 건물 지하에는 거대한 불법 도박장이 숨겨져 있었다. 박선주는 정보통을 통해 김 사장이 병원이 아니라 이곳 VIP 룸에서 도박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정신적 충격은커녕 강대철이 준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는 것이었다. 입장료 내셔. 지하 입구를 지키던 떡대 좋은 건달 2명이 박선주를 막아섰다. 여자 혼자 오기엔 험한 곳인데 오빠랑 같이 놀까? 한 건달이 낄낄거리며 박선주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다. 우드득. 아!
박선주는 대답 대신 건달의 손가락을 꺾어버렸다.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그녀의 팔꿈치가 놈의 턱을 올려쳤다. 건달은 혀를 깨물며 기절했다. 뭐야 이년. 옆에 있던 다른 건달이 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려 했지만 박선주의 발차기가 더 빨랐다. 그녀의 군화발이 놈의 명치에 꽂혔다. 퍽 소리와 함께 놈이 벽에 처박혔다. 박선주는 쓰러진 건달들의 몸을 넘어 철문을 발로 차서 열었다. 쾅! 자욱한 담배 연기와 시끄러운 소음이 가득한 도박장 내부가 드러났다. 수십 명의 도박꾼이 카드를 치다가 일제히 입구 쪽을 쳐다보았다. 누구야? 재수없게 문을 걷어차고 지랄이야? 안쪽 상석 돈다발을 쌓아두고 포커를 치던 김 사장이 인상을 쓰며 소리쳤다. 그는 병원복이 아니라 명품 양복을 입고 양옆에 여자를 끼고 있었다. 박선주는 헬멧을 벗어 옆 테이블 위로 던졌다. 찰랑거리는 단발머리와 함께 드러난 차가운 얼굴. 김 사장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너는 박대령? 병원 밥이 입에 안 맞았나 보지. 여기서 회식을 하고 있는 걸 보니. 박선주가 또벅또벅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등장에 도박장 기도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대략 20명. 강목과 야구 방망이를 든 험상궂은 사내들이었다. 하하. 제 발로 찾아오다니. 야. 뭐해. 전연 잡아. 오늘 아주 묵사발을 만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려. 김 사장이 당황함을 감추고 소리쳤다. 그는 이곳이 자신의 구역이라고 믿고 있었다. 죽여. 선두에 선 덩치 큰 놈이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박선주는 피하지 않았다. 속도, 거리, 각도. 모두 내 손 안에 있다. 그녀는 방망이가 머리에 닿기 직전 상체를 숙여 품으로 파고들었다. 동시에 놈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방망이를 뺏어들었다. 빠각. 박선주가 뺏은 방망이로 놈의 무릎을 가격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도박장 전체에 울렸다. 다음. 그녀는 방망이를 가볍게 돌리며 자세를 잡았다. 그 모습은 흡사 전장의 여신 발키리였다. 놈들이 떼거지로 덤벼들었다. 하지만 박선주는 좁은 공간을 완벽하게 활용했다. 테이블을 뛰어넘어 놈들의 시야를 교란하고 의자를 발로 차서 진로를 방해했다. 그녀의 주먹이 꽂힐 때마다 건달들이 하나둘씩 낙엽처럼 떨어져 나갔다. 707 시절 익힌 살상 무술은 규칙이 있는 스포츠가 아니었다. 급소를 정확히 타격하고 관절을 파괴하며 상대를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기술이었다. 으악! 내 팔! 살려줘! 불과 5분 만에 도박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바닥에는 신음하는 사내들이 즐비했고 서 있는 사람은 오직 박선주뿐이었다. 그녀의 가죽 재킷에는 놈들의 피가 튀어 있었다. 박선주는 천천히 김 사장에게 다가갔다. 김 사장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벽에 부딪혔다. 오지 마. 돈 줄게. 얼마나 필요해? 1억? 2억?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내려 했다. 박선주는 방망이를 바닥에 던지고 김 사장의 멱살을 잡아들어 올렸다. 그의 발이 공중에서 허우적거렸다. 돈? 박선주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내가 처먹은 게 돈이 아니라 내 부하들의 피라고 했지. 그 대가를 돈으로 때우려고 해? 자, 잘못했습니다. 강 원사가 시켰어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박선주가 멱살을 쥔 손에 힘을 주자 김 사장이 숨이 막혀 컥컥거렸다. 선택해. 여기서 나한테 뼈 한마디씩 으스러지면서 진실을 말할래? 아니면 얌전히 검찰청 가서 불래? 검찰청. 갈게요. 다 불겠습니다. 제발 때리지 마세요. 김 사장은 오줌을 지릴 듯한 표정으로 애원했다. 박선주는 그를 짐짝처럼 바닥에 내던졌다. 일어나.
내 차에 타. 그때 입구 쪽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경찰이 아니라 박선주가 미리 연락해둔 헌병대 수사관들이었다. 연대장님, 괜찮으십니까? 최 소위와 함께 들이닥친 헌병들이 쓰러진 건달들을 보고 경악했다. 혼자서 이 많은 인원을 제압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난 괜찮아. 이 자식 연행해. 그리고 여기 있는 도박 장부랑 CCTV 싹 다 수거하고. 박선주는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김 사장을 가리켰다. 이제 게임 끝났어. 강대철 그 쥐새끼 목을 비틀러 가자. 다음 날 아침 국방부 검찰단 조사실. 강대철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오늘쯤이면 박선주가 직무 정지를 당하고 쫓겨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원사님 표정이 아주 좋으십니다. 조사를 맡은 군 검사가 비꼬듯 물었다. 아, 뭐 진실은 승리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억울한 누명이 곧 벗겨질 텐데요. 강대철이 뻔뻔하게 대답했다. 그때 조사실 문이 벌컥 열리고 박선주가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뒤에는 수갑을 찬 김 사장이 고개를 푹 숙인 채 헌병들에게 끌려오고 있었다. 강대철의 손에서 종이컵이 툭 떨어졌다. 뜨거운 커피가 바닥을 적셨지만 그는 뜨거움도 느끼지 못했다. 김 사장? 어이 강원사. 자네 친구가 할 말이 아주 많다던데. 박선주가 강대철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밤새 한숨도 못 잤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했다. 김 사장은 강대철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원사님 죄송해요. 저 죽기 싫어요. 이 여자 사람이 아니에요. 저 다 불었어요. 이 배신자 새끼가. 강대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헌병들이 그를 억지로 자리에 앉혔다. 박선주는 품에서 녹음기와 진술서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 김 사장의 자백 진술서야. 강대철 원사가 시켜서 거짓 장부를 만들었고 뇌물을 상납했으며 박선주 대령을 모함하라고 사주했다는 내용이지. 그리고 이건 보너스. 그녀가 녹음기를 재생했다. 이번에 사단장한테 3천만 원 찔러줬으니까 뒤탈 없을 거야. 박선주 그년만 보내버리면 우리 세상이야. 강대철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다. 도박장에서 김 사장과 통화했던 내용이 김 사장의 핸드폰 자동 녹음 기능에 저장되어 있었던 것이다. 조사실 안은 침묵에 휩싸였다. 감찰관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감싸주려던 자가 얼마나 거대한 비리 덩어리인지 깨달았다. 이건 조작이야. 함정이라고. 강대철이 발악했지만 소용없었다. 박선주는 그를 향해 몸을 기울였다. 강대철. 내가 믿던 사단장, 군수처장, 그 양반들도 지금쯤 헌병대에서 조사받고 있을 거야. 이 녹음 파일 내가 국방부 장관실로 바로 보냈거든. 뭐라고? 강대철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판이 커져도 너무 커졌다. 단순한 횡령 사건이 아니라 군 전체를 뒤흔드는 게이트가 되어버린 것이다. 넌 끝났어. 군 교도소에서 썩다가 불명예 전역하고 평생 빚 갚으면서 살게 될 거야. 아, 밖에서도 널 가만두지 않겠네. 내가 불어버린 윗선들이 널 죽이고 싶어 할 테니까. 박선주의 말은 저주가 아니라 현실이었다. 강대철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 아래로 주저앉았다. 30년 군 생활, 그가 쌓아올린 탐욕의 바벨탑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끌고 가. 박선주의 짧은 명령에 헌병들이 강대철을 질질 끌고 나갔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할 힘도 없었다. 껍데기만 남은 노인네처럼 초라한 모습이었다. 조사실을 나온 박선주는 긴 복도를 걸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복도 끝에는 최 소위와 부대 간부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박선주를 보자마자 일제히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 연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최소위의 목소리가 메어 있었다. 박선주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경례를 받았다. 다들 밥은 먹었나? 아직입니다. 연대장님 오시면 같이 먹으려고 기다렸습니다. 그래. 그럼 가자. 오늘은 내가 쏜다. 메뉴는 삼겹살이다. 와. 간부들의 환호성이 터졌다. 박선주는 그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걸어갔다. 며칠 뒤 뉴스가 떴다. 육군 모부대 대규모 납품 비리 적발. 영사단장 및 고위 간부 줄줄이 구속. 비리를 파헤친 여성 연대장의 활약 화제. 강대철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의 재산은 전액 몰수되었고 그에게 뇌물을 받았던 장군들도 옷을 벗었다. 12사단 연대는 완전히 달라졌다. 병사들은 더 이상 춥고 배고프지 않았다. 보급품은 차고 넘쳤고 훈련 강도는 높아졌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을 지켜주는 진짜 리더가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오후 연대장실에서 서류를 보던 박선주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사령부 작전처장이었다. 박 대령. 부대 정비는 끝났나? 네. 언제든 출동 가능합니다. 좋아. 자네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됐어. 이번엔 내부의 적이 아니라 진짜 적이다. 동해안에 무장 공비 침투 흔적이 발견됐다. 12사단 연대 즉시 출동 준비해. 박선주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비리는 청소했다. 이제 진짜 군인의 시간이었다. 수신양호. 지금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박선주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정모를 눌렀었다. 전 병력 진돗개 하나. 출동이다. 사이렌 소리가 부대에 울려 퍼졌다. 전설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강원도의 산맥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진돗개 하나가 발령된 작전 지역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지만 그 정막 속에는 팽팽한 살기가 감돌았다. 박선주 대령이 이끄는 연대는 침투한 무장 공비들의 예상 도주로를 차단하고 매복 작전에 들어갔다. 영하 20도의 혹한. 예전 같았으면 추위에 떨며 소총조차 제대로 잡지 못했을 병사들이었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들은 박선주가 지급해준 방한복과 핫팩으로 무장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우리 연대장이 뒤에 있다는 믿음으로 눈을 빛내고 있었다. 칙. 3중대 2소대 전방 11시 방향 거동 수상자 식별. 아군인지 확인할 수 없음. 무전기 너머로 최민우 소위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선주는 지휘 텐트가 아닌 최전방 매복지 바로 뒤편에서 무전기를 잡았다. 그녀는 지휘관이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전투원이었다. 섣불리 사격하지 마라. 아군 5인 사격일 수도 있다. 암구호 확인해. 화랑. 최소위가 낮은 목소리로 외쳤다. 돌아오는 대답은 담배가 아니었다. 대신 날카로운 파열음이 정적을 깼다. 타탕. 으악. 적이다. 응사해. 총격전이 시작되었다. 적은 북측 최정예 특수부대원들이었다. 그들은 지형을 이용해 교묘하게 숨어서 정확한 사격을 가해왔다. 훈련이 잘 되었다고는 하나 실전 경험이 없는 병사들은 당황하여 고개를 들지 못했다. 소대장님, 기밀병이 맞았습니다. 의무병, 의무병. 비명과 총성이 뒤섞인 아비규환의 현장. 최소위는 피를 흘리는 부하를 끌어안고 절망적인 표정으로 무전을 쳤다. 연대장님, 적의 화력이 너무 강합니다. 저격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때였다. 고개 숙이고 위치 사수해. 무전기 너머가 아닌 바로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소위가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위장 크림을 바르고 소음기가 장착된 소총을 든 박선주 대령이 서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만이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연대장님, 위험합니다. 후방으로 가셔야. 내 새끼들이 피를 흘리는데 지휘관이 뒤에 숨어 있어. 그건 내 방식이 아니야. 박선주는 최소위의 어깨를 꽉 쥐어 안심시킨 뒤 낮은 포복으로 신속하게 앞으로 이동했다. 그녀는 적의 총구 불꽃이 튀는 위치를 매의 눈으로 스캔했다. 11시 방향 바위 뒤 저격수 하나, 1시 방향 나무 위 기관총 사수 하나, 그리고 12시 방향에서 접근하는 돌격조 셋. 상황은 1대5. 하지만 박선주에게는 충분했다. 바람 얌전하고 시야 확보 완료. 박선주가 호흡을 멈추고 방아쇠를 당겼다. 픽. 둔탁한 소음과 함께 나무 위에 숨어있던 기관총 사수가 힘없이 떨어졌다. 적들이 당황하여 사격을 멈춘 찰나 박선주는 이미 위치를 옮겨 두 번째 타깃을 조준하고 있었다. 픽. 픽. 바위 뒤에 숨어있던 저격수의 머리가 뒤로 젖혀졌다. 순식간에 적의 핵심 전력이 무력화되었다. 지금이다. 조명탄 쏘고 돌격해. 박선주의 우렁찬 명령이 산골짜기를 울렸다. 와! 기가 죽어있던 병사들이 연대장의 신들린 사격 솜씨를 보고 용기 백배하여 일어났다. 조명탄이 터지며 대나처럼 환해진 숲속에서 병사들이 일제히 사격을 개시했다. 남은 적들은 당황하여 퇴로를 찾으려 했지만 이미 박선주가 그들의 퇴로를 막고 서 있었다. 적의 분대장으로 보이는 자가 단검을 꺼내 들고 박선주에게 달려들었다. 최후의 발악이었다. 죽어라, 남조선 에미나이. 살기 어린 칼날이 박선주의 목을 노렸다. 하지만 박선주는 피식 웃었다. 강대철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살상 기술을 가진 적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그저 느린 그림일 뿐이었다. 박선주는 칼을 든 적의 손목을 가볍게 쳐내고 그대로 품으로 파고들어 팔꿈치로 턱을 가격했다. 퍽! 뼈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적장이 비틀거렸다. 박선주는 틈을 주지 않고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소총 개머리판으로 명치를 찍어 제압했다. 너희가 실수한 게 있어. 여긴 그냥 군부대가 아니야. 내가 지키는 곳이다. 박선주는 쓰러진 적을 밟고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상황은 종료되었다. 상황 보고해. 적 5명 전원 사살 및 생포. 아군 사망자 없습니다. 김일병은 어깨 관통상이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최소위가 울먹이며 보고했다. 기적이었다. 이 치열한 교전에서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나오지 않은 것이다. 병사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얼싸안았다. 그들은 승리했다. 추위와 배고픔에 떨던 오합지졸 부대가 진짜 군인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이었다. 박선주는 총을 내려놓고 부상당한 김일병에게 다가갔다. 고통으로 신음하던 김일병은 박선주를 보자마자 억지로 몸을 일으켜 경례하려 했다. 누워있어. 멍청한 녀석아. 박선주가 김일병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많이 아프지? 미안하다. 내가 조금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연대장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병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박선주는 피 묻은 손으로 김일병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잘 싸웠다. 너는 오늘 영웅이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병사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저 사람은 진짜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우리를 위해 울어주는 진짜 지휘관이다. 시간이 흘러 봄이 찾아왔다. 12사단 연병장. 따사로운 햇살 아래 저녁식이 열리고 있었다. 전역하는 병사들이 도열해 있고 그 앞에는 박선주 대령이 서 있었다. 박선주의 가슴에는 훈장이 달려 있었다.
지난번 대간첩 작전의 공로로 받은 무공 훈장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빛나는 훈장은 병사들이 바라보는 존경의 눈빛이었다.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충성. 병장들이 목이 터져라 격려했다. 개 중에는 그때 총상을 입었던 김 병장도 있었다. 그는 건강한 모습으로 가장 크게 소리쳤다. 박선주는 한 명 한 명의 눈을 맞추며 악수했다. 나가서도 밥 굶지 말고 어디 가서 기죽지 마라. 너희는 대한민국 최강 12사단 출신이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전역하는 병사 중 한 명이 울먹이며 말했다. 연대장님, 솔직히 처음에 오셨을 때는 무서운 마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 어머니 같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마녀면 어떻고 어머니면 어떠냐. 너희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지. 박선주가 쑥스러운 듯 웃어넘겼다. 저녁식이 끝나고 병사들이 위병소를 향해 걸어갔다. 그들은 걷다가 뒤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았다. 연병장 한가운데 서서 자신들을 배웅하는 작은 거인 박선주 대령의 모습을 눈에 담기 위해서였다. 최소위, 아니 이제는 중위가 된 최민우가 박선주 옆으로 다가왔다. 연대장님, 행복해 보이십니다. 행복? 글쎄. 시끄러운 녀석들이 나가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박선주는 짐짓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입가에 걸린 미소는 숨길 수 없었다. 그때 연병장 저 멀리서 신병들을 태운 트럭이 들어오고 있었다. 또다시 새로운 인연들이 그리고 지켜야 할 새로운 부하들이 들어오는 것이다. 박선주가 정모를 고쳐 썼다. 최중희. 네, 연대장님. 오늘 저녁 메뉴 뭐지? 소고기 불고기에 오징어 젓갈, 그리고 닭곰탕입니다. 좋아. 애들 배 터지게 먹여. 훈련 빡세게 시키려면 잘 먹여야지. 박선주는 지휘봉을 옆구리에 끼고 신병들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갔다. 그녀의 등 뒤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 부대 깃발을 힘차게 펄럭였다. 썩은 물을 갈아엎고 무너진 기강을 바로 세우며 부하들의 생명을 지켜낸 전설의 여군 지휘관. 박선주 대령의 이야기는 인재의 전설이 되어 오래오래 전해질 것이다. 전방의 함성 3초간 발사. 와! 젊은 병사들의 힘찬 함성이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 그 함성은 이 땅을 지키는 가장 튼튼한 방벽이자 가장 아름다운 노래였다.